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 김병진입니다. 네. 불 꺼주세요. 올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느낌이 원래는 선행반 설명회가 굉장히 무거워서 어려워요. 선행반 설명회가. 선행반이 뭔지는 아세요? 네, 그 선행반은 이제 시험 보자마자 다시 해야겠어 뭐 이런 친구들이라 거기 가면은 이제 진짜 무슨 말 하나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뭐 날아올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올해 제가 했던 선행반 설명회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밝고 이렇게 희망에 가득 차 있는 듯한 뭐 그런. 원래 이제 정규반 설명회를 시작을 하면 정규반 설명회는 이제 뭐 원서도 쓰고 이렇게 오면서 원서를 써봤지만 그래도 다시 해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희망에 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정규반 설명회가 되게 활기차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제가 정규반 설명회 지금 이제 저희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4번째 하는데 앞에 3번은 다 굉장히 침울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는 제가 막 되게 기분이 제가 설명 못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설명회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지? 못하는 주간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라 오늘은 이제 오늘 오면서 오늘은 좀 다를까? 뭐 이러면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1시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좀 학생들한테 부탁을 하면 여기 와 있는 게 기분이 안 나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기분이 나쁠 정도였으면 오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엄마가 뭘로 꼬셔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집안 분위기상 여기까지 안 가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왔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마음을 좀 열어놓고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수를 할 때 제 경험상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오늘 여기 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온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재수하는 친구들 만날 때 너 왜 재수하니? 이렇게 되게 쓸모없을 것 같은 질문을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애들한테 듣기 제일 싫은 말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서 왔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히 원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안 되면 다시 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안 좋아서 다시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점수가 안 좋지만 갈 대학이 없진 않아요. 그런 대학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원서들 다 써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가자고 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선택한 거잖아.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참 문제다. 오늘도 원래 원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원장님이 앞에 분위기를 되게 잘 띄워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가라앉히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 원장님들이 학원에 가서 이제 항상 원장님들이 인사 한 말 하시고 제가 들어가는데 원장님들이 분위기를 막 띄워놓으면은 제가 다 가라앉히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일부를 잘 안 시키세요. 왜냐면 제 뒤에 나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왜냐면 제가 다 깔아앉혀 놓은 거를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올해는 지금 가는 지점마다 원장님들이 다 어떻게든 다 뭐 작정한 것 같아요. 다 떨어뜨리고 가는 뭐 그런 분위기로. 그래서 오늘 강남은 제가 되게 원장님이 되게 잘 띄워놓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힘든데 이런 점수를 받아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가 제일 안 좋아요, 성적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이렇게 벽 놓고 하는 거 같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재수를 시작하는 이 단계부터 고민을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 아니죠. 지금 저희 여기 이제 이 건물에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도 있는데 더 어린 애들도 있어요. 한 살 더 어린 애들 예비 고3 애들이 이제 뭐 윈터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걔들 들어가면 난 너네 눈이 싫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눈 있잖아요. 희망에만 가득 차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너네 그 순수한 눈이 싫다. 나는 슬픔을 아는 눈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재수하는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제가 클릭의 아픔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수험 번호 놓고 이렇게 탁 클릭했을 때 그 로딩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그 딸깍 소리가 나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눈하고 경험해 본 눈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눈이 없으면 재수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 슬픔만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9월이 수능이 제일 안 좋죠, 그렇죠? 위에 있는 그 두 자리 숫자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제 대답을 원점수라고 하고 그럼 제가 막 구박을 하면서 웃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계속 설명회가 이게 근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탐구 원투에 저 원점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탐구 원점수 50점 만점인데 99라는 숫자가 나오면 말이 안 되죠. 100분이잖아요, 100분이. 근데 100분인데 어쨌거나 이래서 재수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니라 저희 회사 전체가 생각하는 재수생은 저런 존재가 아니고요. 재수생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는데 실패했지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는데 제 학생들의 그 눈이 싫다고 얘기한 게 저걸 모르기 때문에 실패라는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요. 근데 졸업생들은 어쨌거나 실패라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적어도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가 아니라 아래라는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근데 여기서 제가 성공이라는 말을 썼지 재수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잖아요. 입시 성공이라고 했지 재수 성공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시기에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은 그러니까 해마다 이 일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진짜 지겨울 정도로 듣는 말은 이 말이에요. 재수하면 성공할 수 있냐, 성공할 수 없냐,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그냥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이렇게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합니까, 꺼려합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애가 잘 됐어요라는 말이랑 우리 애가 잘 안 됐어요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됐어요를 더 많이 자랑을 더 많이 하세요? 남의 자랑을 들으면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잘 안 하세요, 원래.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남의 자랑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떠올라서 자랑을 잘 안 한다고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재수해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커뮤니티에 가면 다 실패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를 가지 않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재수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재수라는 사람이 이만큼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또 일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부 중에 성공한 사람은 그 커뮤니티를 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 그러면 재수에서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야.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수능은 재학생과 졸업생 중에 누가 더 유리합니까? 졸업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왜 졸업생이 더 유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졸업생 전체 중에 1등급의 비율과 재학생 전체 중에 1등급의 비율을 비교하면 누가 더 많습니까? 졸업생 1등급 비율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근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애가 모의고사 때 계속 78, 78, 78, 9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다시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학생 때 적어도 1등급도 좀 맞아보고 2, 3등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어야 뭘 하는 거야. 다시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졸업생은 수능을 잘합니다. 그 수능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수능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쓸모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허상에 쌓여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재수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이럴 때 과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또는 내가 학생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재수를 할 건데 재수를 하는 나한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어떤 집은 이게 성공의 기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이게 성공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점수가 성공의 기준일 수도 있죠. 점수가 오르면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점수가 오르면 돼요. 그러면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게 점수가 오르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게 학원에 상담 오셔가지고 원장님 좀 전에 원장님이나 뭐 부원장님이나 교무실장님 계신 데서 이제 상담하다가 근데 재수하면 점수가 오르긴 오르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그 앞에 앉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오른다 그래요? 아니 이게 물어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논술학원에 가서 우리 애가 논술학원 다니고 있는데 논술학원에 가서 우리 애가 논술 잘하나요? 그러면 논술학원에서 뭐라 그래요? 그 논술학원 한 6개월 다녔어요. 그럼 논술 실력이 많이 늘었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논술학원에서? 늘었다 그러죠. 그래야 다음 달에도 오지.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다시 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아까 봤던 것처럼 최악의 성적을 받은 거죠. 수능 성적이 이때까지 성적 중에 최악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하면 점수가 다 오르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건 더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는 오르죠. 점수 기준으로 얘기하면 오르지 않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단언할게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때 또 점수 오르고 나면 또 뭐 작년 뭐 6월 모평보다는 점수가 더 오르지 않았다. 6월 모평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능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쨌거나 저런 걸 한 번쯤은 정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저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저런 친구들이. 내가 고3 때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그래서 원 없이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원 없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선택하기 이전에 저것들의 기준이 설정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 없이 공부를 해보고 나면 어디까지 내가 실력이 되는 건가. 그래서 만약에 그걸 내가 납득할 수 있으면 이제 재수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수 성공의 기준을 뭐라고 규정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저거는. 그래서 오늘 뭐 가족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성공은 뭐냐. 만약에 1번이 성공이다. 그러면 그냥 대학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럼 어디까지 가는 게 성공이냐까지로 가는 거예요.
뭐 그거를 뭐 좋은 데 가면 좋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적어도 뭐 이상으로 가면 성공이야. 우리 집은. 그리고 꼭 적어두세요. 이 성공의 기준을 정했으면은 꼭 적어두라고 어딘가에. 왜냐면 나중에 생각이 바뀌거든. 분명히 2번인데 내가 얼만큼 성장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어.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점수가 막 오르잖아요. 그럼 까마득하게 있고 1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1번이 실패하면 나는 재수를 실패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저걸 다 정하고 난 다음에도 망설일 수 있어요. 그 망설임은 제가 생각하기에 셋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저런 거. 2019학년도랑 2020학년도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라서 다시 하면 불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예. 저거는 학년도와 상관없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은 모르겠는데요. 입시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교육은 모르겠는데 입시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근데 학부모가 다 유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권자들 중에 재수생 학부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수생에게 불리한 입시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입시 제도는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표를 안 찍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재수생은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는데 정시 인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으니까 재수생에게 불리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020학년도에 재수생 정시 인원이 줄지도 않고요. 저게 굉장히 허상인 게 예를 들면 학원을 선택하실 때 실적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실적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되게 뭐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시장에서 실적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뭐 실적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우리의 실적이 좋아지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셔 놓고도 실적 좋은 학원에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구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보시는 실적은 정시 실적입니까? 수시 실적입니까? 지금 학원들에 걸려있는 실적 있잖아요. 그건 정시 실적이에요? 수시 실적이에요? 네. 그러면 재수생이 정시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수생이 정시라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실적들은 다 무슨 실적이에요? 수시 실적이잖아요. 지금 의대 가고 한 애들 다 수시로 간 거지 정시로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대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서울대 몇 명 썼다. 그래서 몇 명 갈 것 같다. 그치 가면 좋지. 근데 그 서울대 몇 명 가는 애들은 모집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걔들 서울대 합격자 발표 날 때쯤 되면 모집 다 끝나 있어요. 어디다 자랑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건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으려고 하셔야지 또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측면의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2020학년도에 서성하는 저렇게 일단 수시를 뽑습니다. 자 서성을 저렇게 뽑는데 저기서 지금 보시면 자 성대만 볼까요? 성대만 보면 2019학년도에 저런 전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대 정도는 관심 없으세요? 서영고를 갖고 왔어야 되나? 성대에 저런 전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성대 종합전형은 이름이 뭐였습니까? 성균인재랑 글로벌인재였잖아요. 성균인재랑 글로벌인재였는데 지금 저기는 성균인재랑 글로벌인재란 말이 없잖아요. 서강대는 뭐가 있었어요? 서강대는 전형이.
일반형하고 자기주도형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이 명칭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는 굉장히 변화가 많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저거를. 뭔지 이해하세요? 네. 근데 성균 인재와 글로벌 인재의 차이는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균 인재는 학부 모집이고 글로벌 인재는 학과 모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는 학과 단위 모집만 하고 성균 인재는 학부 단위 모집만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인문과학부 그러면 뭐란 말이에요? 성대 인문학부는 성균 인재만 뽑지 글로벌 인재는 뽑지 않아요. 근데 성대 한문학과는 글로벌 인재만 뽑지 성균 인재는 뽑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두 개가 전형 방식도 똑같고 모든 면이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성균 인재랑 글로벌 인재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2020학년도부터 성대가 바꾸는 거예요. 그냥 명칭을. 이게 성균 인재랑 똑같잖아요. 계열 모집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냥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변화 전혀 없는 겁니다. 서강대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반면에 성대가 2020학년도에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 보시면 정시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서강대도 정시 선발 비율이 30%가 됐지만 서강대의 30%의 느낌하고 성대의 33%의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3% 차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로 서강대는 전체가 적잖아요. 모수 자체가. 근데 성대는 3,000명이 넘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서강대는 3,000명이 안 되는 대학이고. 거기에 30%가 갖고 있는 비중이라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무슨 신들린 것처럼 성대가 저걸 맞춰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2022학년도부터 정시가 30%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발표하기 전에 성대가 저걸 발표한 건데 기가 막히게 30%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저런 측면에서 보면 정시가 아까 제가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대 블럭에서 이 블럭에서 제가 굳이 이 블럭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블럭에서 정원이 느는 게 단순히 정원이 느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앞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 블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럭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잘 보시면 맨 끝에 2019학년도가 있는데 2019학년도 전에 2020학년도가 있는데 2019학년도를 보시면 이 블럭 자체가 세 자리예요. 보이세요? 인문자인 다 세 자리잖아요. 2018학년도도 세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0학년도 가면 네 자리가 돼요. 저게 갖는 의미가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5개 대학까지의 총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2018학년도 기준으로는 107% 정도가 되는 거고 2019학년도 기준으로는 11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학년도보다 2019학년도가 조금 줄었고 근데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는 더 는 거예요. 그래서 2018학년도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2018학년도보다도 뭐 한 거예요? 많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블럭만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 네 번째 블럭만 계속 줄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블럭은 2019학년도보다 2020학년도 인원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 이 블럭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블럭이 느는 건 이 아래 블럭의 2배의 인원이 느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블럭이 느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역으로 이 블럭에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애들이 여기를 쓸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올해 정시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성대의 2월 인원이 굉장히 적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대 2월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인문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부나 공학계열은 항상 100명 넘게 모집하던 모집단이에요. 그게 2월 인원으로 채워지는 100명이 넘는 모집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명이 넘어와서 90명이던 모집단이니까 11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90명일 때 원서 쓰는 느낌하고 110명일 때 원서 쓰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정을 잡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4개 학부가 1개 학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학부는 전부 다 90명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원서를 쓰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시 환경 자체를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와 치대는 더 이상 인원이 느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지역 인재나 일반 전형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전 정시 인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시 인원만 말씀드리면
일반 전형에서 한 명이 느는 거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뭐 저런 형태의 변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위쪽에 보면 정시인원의 변화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수생이 정시인데 정시로만 할 수 있는데 라고 출발하면 일단 그 출발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2020학년도에 환경 변화가 심할 거다 심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정시인원이 감소한다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게 망설임의 이유라면 그건 별로 망설일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고3을 다 지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재학생이 수능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수능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수능에 집중해야 된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이미 날짜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래에서 볼 때 졸업생이 됐고 그래서 수능을 할 수 있다는 게 갖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수능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또 실패하지 않을까의 전제는 뭐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실패에는 원인이 있겠죠. 그쵸? 예. 제가 지금 모집 설명회를 정규반 모집 설명회 앞에 3번을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제가 술 되게 못하는데 3일 연장으로 술 먹었어요. 예. 원장님 놀랍죠? 제가 술 먹었다 그러니까. 예. 회사에서 제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되게 유명하거든요. 한번 사고를 쳐갖고. 근데 그래서 집에서 혼자 제가 이렇게 맥주 한 캔을 마시면 다 못 마셔요. 그래서 이제 마시다가 이렇게 버려요 개수대에 항상. 그래서 지금 집에 막 그 맥주 냄새 진동을 해요 집에. 그 이제 되게 속이 상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실패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원인을 잘 못 찾겠으니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 원인을 찾으면 좋잖아요. 그 원인을 찾으면 좋고 그런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입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 입시 환경은 이런 건데 자, 잘 보세요. 2017학년도 인문계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은 뭡니까? 2017학년도가 없나요? 있죠. 2017학년도 인문계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이야. 국어죠. 이게 눈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답이에요. 모든 질문은 그래요. 제가 드리는 모든 질문은 2018학년도 인문계열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은 뭡니까? 수학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4년치를 해도요. 5년치를 해도 국어 수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되셨어요? 2019학년도 일단 놔둘게요. 자, 2017학년도 자연계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은 뭡니까? 과학이고요. 그쵸? 2018학년도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은 과학입니다. 저걸 4년치를 해도 5년치를 해도 6년치를 해도 7년치를 해도 다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과탐이 왜 중요하냐?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이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과탐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왜 중요해?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하죠. 기껏 한다는 말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는 안 걸리나? 국어만큼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어딨어요? 심지어 너는 왜 국어를 못하니? 어릴 때 책을 못 읽어서. 그럼 국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어릴 때 책을 안 읽었으면 그럼 몇 년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학이 중요한 이유는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이어서 그런 겁니다. 왜? 대학을 갈 때 수학만 갖고 가지 않잖아요. 이걸 다 더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더해서 갈 때 가장 점수가 큰 과목을 가장 잘 봤으면 점수를 합쳤을 때도 앞에 서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150이라는 숫자는 사고니까 이거 빼고.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표준점수의 원리상 제일 크게 나와도 145를 넘기면 안 됩니다. 초과하면 안 되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15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냥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문계는 국어와 수학이 계속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고 자연계는 계속 뭐였다는 거야? 과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자연계열 수가와 과탐의 2017학년도 점수 차는 몇 점입니까? 10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2018학년도에 가면 몇 점이에요? 6.5예요. 되셨어요? 근데 2019학년도 가면 어떻게 돼요? 3.5로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저걸 4년치를 하면 11이고요. 5년치를 하면 10.5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과 수학과의 점수차가 10점 정도 난다는 얘기는 수학을 좀 못해도 뭐로 덮으면 된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덮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인문계는 얘네 둘 차이가 몇 점입니까? 수나와 국어를 보는 거예요. 사탐 보는 게 아니고 수나와 국어를 보면 2점이죠. 그리고 여기는 몇 점이에요? 1점이에요. 이게 어려워서 한 142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출발해 볼게요. 국어가. 142가 나온다고 하면 몇 점 차이 나는 겁니까? 3점 차이 나는 거죠. 이걸 4년치 하면 3이고요. 5년치 하면 2예요.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의 표현 점수 차이가 인문계는 몇 점 안쪽에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3점 안쪽에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계는 수학 가와 과탐의 점수차가 굉장히 뭐 했었다는 얘기예요. 컸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뭐해지고 있지만 줄어들고 있지만 뭔지 되셨어요? 그러면 자연계는 과탐 잘하는 놈이 장땡이었던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인문계는 수학 잘하는 놈이 장땡이에요? 아니잖아요. 두 개를 다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골고루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건 인문계는 골고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계는 과탐이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 점수차가 줄었지만 수학과보다 과탐이 더 뭐한 거예요? 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탐이 여전히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자, 자연계로 다시 갑니다. 수학과의 2016학년도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27입니다. 다시요. 수학과의 2016학년도 표준점 최고점은 127이고요. 2015학년도는 125입니다. 2014학년도는 123입니다. 즉 123부터 133까지 지금 꾸준하게 뭐 해왔다는 거예요? 올라왔다는 거예요. 표준점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 그 말이 맞아요.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이 말의 전제는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의 크기가 뭐하고? 크고 시험이 쉬운 표준점수의 크기가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국어만 놓고 딱 보면 2019학년도가 제일 크죠? 보이세요? 예, 수학 나도 언제가 제일 커요? 2019학년도가 제일 크죠? 수가는 어때요? 2019학년 제일 크죠? 그러니까 2019학년도 수능이 제일 어려웠죠? 최근 3년간. 뭔지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에 초점이 뭐냐면 뭐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표준점수의 원리는 원점수 평균과 반비례한다는 게 원리지 시험의 난이도가 핵심이 아니에요. 원점수 평균이 내려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는 거고요. 원점수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점수 평균이 50점인 과목과 원점수 평균이 70점인 과목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표준점수 크기가 크다고요? 50점인 과목이 더 크다고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50점인 과목을 70점 과목보다 뭐 했다고 얘기하니까. 어려웠다고 얘기하니까. 뭔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점수 평균을 낮추는 게 표준점 최고점을 뭐 하는 방법이다. 올리는 방법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문과는 골고루가 중요하고 이과는 수가의 중요성이 뭐해졌다? 높아졌다. 근데 여전히 과탐은 이과에 굉장히 뭐 할 수 있다?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사탐은 표준점수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저 얘기는 뭐 해진다는 얘기예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문제의 가치는 사탐이 짱이에요. 즉 표준점 최고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시험이 쉬워진다는 얘기고 시험이 쉬워진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뜻이에요. 동점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밀리는 등수가 엄청나다는 뜻이죠. 자연계 학부모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2019학년도 사탐 9과목 중에 50점 만점의 1등급 컷인 과목은 6과목입니다. 그 얘기는 일단 한 문제를 틀리면 바로 2등급이라는 얘기고 최소 7% 이상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탐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울러 과탐은 여전히 그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예, 그러면 수학과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수학과의 표현 점수가 높아지고 있고 수학과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원전수 평균이 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낮아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과 원전수 평균이 낮아진다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즉 수학과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에 시장의 잘못된 반응이 뭐냐? 21, 29, 30을 잘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원전수 평균이 뭐해진다 그랬어요?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그 원전수 평균은 누가 움직입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 원전수 평균, 그 중간에 애들이 움직이죠. 그쵸? 예. 뭐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하면 누구와도 비율을 공유하지 않는 독보적인 5등급이. 그건 아세요? 1등급하고 9등급 비율이 같은 건 아세요? 애들이 9등급 안 받아서 잘 모르시죠? 예. 1등급하고 9등급이 같고 2등급하고 8등급이 같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3등급, 7등급, 4등급, 6등급이 같잖아요. 그래서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그 20%의 독보적인 5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150, 5등급 애들이 한 거야. 걔네는 지네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최상위권 입시 5등급이 결정합니다. 평가원 아무것도 못해요. 문제를 냈는데 얘네가 못 풀 거라고 문제 냈는데 갑자기 그해 5등급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럼 갑자기 표현 점수 엄청 내려가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수학 5등급이 21, 29, 30을 쉽게 내면 풀고 어렵게 내면 못 풉니까? 처음부터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1, 29, 30의 문제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따라서 평가원이 생각하기에 표준점수 최고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뭡니까? 5등급이 풀 수 있는 문제를 4등급이 풀 수 있는 문제를 6등급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겁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전 평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수나 5등급은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원이 뭔 짓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 모양이에요. 근데 수가 5등급은 문제를 푸는 애들이기 때문에 평가원이 시키는 대로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나 표점은 계속 이 모양이고 수가 표점 저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 쉬웠다며 그러면 수나 5등급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고 난이도를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수가 5등급은 오늘 시험 쉬웠다며 그러면 쉬웠는데 전 못 봤어요.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계층입니다. 그 두 계층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의 패턴의 변화가 결국 수능의 수학 출제의 흐름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 가나 모두 동일하게 20번 이전에서 덜컹거리는 문제를 두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14번부터 19번 사이를 주로 다루는 거잖아요. 평가원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애들이 27문제만 공부한다는 것도 알고요. 심지어 21, 29, 30을 찍는 것도 압니다. 잘 모르시죠, 학부모님들은. 애들이 주관식을 찍어요. 연예인 생일 뭐 이런 걸로 막 찍고 그래요. 심지어 막 그래 맞춰요. 그래가지고 만점 받았는데 너는 30번을 어떻게 풀었니? 찍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뭘로 찍었어? 엄마 생일이요. 뭐 이런 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리고 뭐까지 아냐면 애들이 27문제 푸는 시간과 남은 3문제 푸는 시간을 제곱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27문제를 60분에 풀고 남은 3문제 중에 2문제를 40분에 풀고 시간 남으면 30번을 푸는 애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진짜 최상위권은 27문제를 50분에 풀고 남은 50분에 3문제를 다 푼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생각한 거는 그 27문제를 푸는 시간을 뒤로 늦추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애들이 줄을 탁탁탁탁 쓸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거와 관련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복잡합니다. 잘 보세요. 2018학년도만 보세요. 양쪽 다 2018학년도. 양쪽 다 2018학년도만 보면 1등급 구분 점수가 양쪽 다 92였어요. 되세요? 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수학은 100 다음에 96이고 96 다음에 92예요. 아버님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4점짜리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100 다음 96 다음 92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간혹 가다 97도 나오고 진짜 이해 못하겠는 95도 나오고 그러죠. 예. 나중에 혹시 주변에 95 원점수 수능 원점수 95 받은 애 있으면 꼭 저한테 데리고 와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지표상으로는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있어요. 평가원 발표할 때 보면 95점에 해당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는 없어요. 이게 95가 진짜 묘한 애들인 거죠. 22, 29, 30을 다 맞추고 2점짜리 하나랑 3점짜리 하나 틀린 거야. 그러니까 97은 뭐 실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수 2번 하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애예요, 걔가. 왜냐하면 걔 한 명 때문에 등급 컷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데이터상으로 볼 때 92가 1컷이라고 생각해서 92라고 딱 냈어요. 근데 걔 한 명이 1컷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95가 1컷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문에 나는 거죠. 뭐 이투스 또 3점이나 틀려 뭐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싫은 애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196, 92라는 이 세 개의 점수로 1등급이 구성된다면 100도 좀 있고 96도 좀 있고 92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2018학년도 수학과의 92의 점유율이 75.76이라는 뜻이에요. 1컷이 90인데 1등급 전체 중에 92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란 얘기예요. 저게 입시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정시 원서 쓰러 갔는데 나랑 같이 지원하는 애들 모든 애들이 92라는 뜻이에요.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거. 저쪽 수학 나로 가보세요. 몇 퍼센트예요? 77%예요. 평가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게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저 결론은 무슨 결론이냐. 애들이 21, 29, 30 중에 한 문제를 풀면 굉장히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그냥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92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2019학년도 수능에서부터 나타나는 21, 29, 30번의 난이도 하향과 관련됩니다. 쟤들 줄을 좀 더 세워야 된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쟤들 줄을 조금 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2 점유율이 63%로 떨어졌잖아요. 보이세요? 예, 63%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만점의 점유율은 6%로 상승한 거잖아요. 그리고 96의 점유율은 26%로 상승한 거고. 그러니까 저게 평가원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심지어 수학나는 92 1컷을 극복했어요. 즉 20번 이전에서 덜컹거리는 문제를 주고 역으로 그걸 통과한 애들에게는 21, 29, 30을 풀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 의지가 1컷 92를 극복해서 1컷을 얼마로 만들었단 말이야. 88로 만들었단 말이야.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잘 보세요. 수학나의 1컷의 1등급의 인원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인문계 학부모, 자연계 학부모님들도 좀 보세요. 나중에 며느리가 문과일지 어떻게 알아. 저기 저 끝에 보세요. 저기 보면 수학 나의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비교해 보면 1등급 인원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죠. 그럼 만점자도 뭐 했어야 돼요? 줄었어야 되잖아요. 만점자는 뭐 했어요? 늘었잖아요. 그게 21, 29, 30의 문제의 변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점유율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1등급 구분 점수인 2018학년도는 92고 2019학년도는 88이겠죠. 점유율 자체가 50%대로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편차를 가지고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변화가 2020학년도의 수가에서도 충분히 시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후부터 내가 수학을 잘하고 있냐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20번 이전에서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20번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객관식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객관식의 끝이다.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뭔가 덜컹거리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흐름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뭐 그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만 찾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애들은 왜 실패를 하냐. 애들이 실패하는 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입시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5가지의 조건은 이렇게 5개입니다. 이렇게 5개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애들은 이런 것 때문에 전혀 긴장감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고요. 난 수시파야, 난 정시파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전혀 긴장감을 못 갖게 되고 그리고 모평을 되게 우습게 생각해서 객관적 이치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큰일이에요. 이게 전혀 균형성이 없어요. 학습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균형성이라는 걸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죠. 절제와 이완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유일하게 졸업생이 되는 순간 이 5번째 조건이 충족이 돼요. 되게 슬픈 일이지만 되게 우프다 그러죠. 그런 거를.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건 선택 가능함이 뭐하다는 얘기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선택순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졸업생이 딱 되는 순간 선택 가능함이 없어지는 거라.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과 교과가 있으면 이 둘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졸업생이 되는 순간 뭐밖에 안 남으니까. 수능밖에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결이 된 거야. 되게 행복한 거잖아요. 고3은 이 5개 중에서 막 이렇게 막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거예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죠. 심지어 1차 합격하고 나면 최종 합격인 줄 알고 막 그러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막 과잠 보고 뭐 색이 침침하다느니 뭐 괜히 또 뒤로 넘기다가 등록금 보게 돼가지고 너무 비싼데 꼭 다녀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일단 가라고 뭐 비싼 걸 왜 지가 걱정해? 막 이러거나 뭐 작년에 형들이 잘 갔대. 뭐 어쩌라고? 작년 형들이 잘 갔는데 뭐 내가 잘 가는 거에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제 이게 제가 요즘 느끼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설명을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인데 꼭 물어보거든요. 가서 정시파 손 들어보라고. 그럼 애들이 막 엄청 들어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만 손 계속 들고 있어. 그럼 다 내려요. 그럼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 다 정시파라는데 공부는 안 해. 뭐 공부 안 하고 뭐해? 그래도 아무리 내가 정시파지만 그래도 수시를 써야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지금?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혀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진짜 미안하지만 적어도 3개월 이상 무기력하게 지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기 되게 심각한 거죠. 길면 8개월 동안 무기력했다. 8개월이면 얼마예요? 3학년이 되고부터 수능 날까지 아무것도 안, 물론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뭐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책상에 엎드려 자는 거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들이 절대 침대에서 안 자거든요. 애들이 책상에서 애들은 왜 책상에서 잡니까? 아니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왜 책상에 잘까요? 불편하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책상에서 자면요 불편은 하지만 죄책감은 없거든요. 애가 책상에 자고 있는데 애가 가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야 공부한다며 왜 자?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잔 거 아니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 상태가 계속 8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8개월 동안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긴장감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저런 거를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저는 모평, 제일 심각한 거 아니에요? 모평만 못 보는 게? 이 모평만 못 보는, 모평을 평가해서 했는데 모평만 못 보면 어떡해. 근데 이거는 왜곡된, 조작된 기억일 가능성이 높아요. 딴 것도 못 봤는데 모평만 못 본다고 위안하는 거지. 심지어 그런 애도 있어요. 야, 너는 고3 때 성적이 어때? 이러면 올 1도 한번 받아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 국어는 3월에요. 수학은 7월에. 그럼 그거 다 조합해갖고 오리를 받으면 뭐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평은 연습일 뿐이고 심지어 모평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생각해. 그래서 특히 강남에 이렇게 되게 많죠. 모평을 못 봤으니까 모의고사 실무를 막 찾아서 다니는 거야. 그 시간에 모평 시험지나 보세요. 모평 시험지 보라 그러면 다 봤대. 목요일 날 보통 시험 보거든요. 모평도. 수능을 목요일 날 보는 건 아세요? 예, 수능은 항상 목요일 날 봐요. 그때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도 가장 경제적인 손실이 덜한 요일이라서 수능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예, 월요일 날 수능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출근 시간 1시간 못 늦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목요일이 가장 그래서 목요일 날 보는 건데 그래서 모의고사도 모평도 거의 대부분 목요일 날 봐요. 내년에는 이제 올해 2020학년도는 지금 수요일 날 보는 거로 발표가 됐는데 어쨌거나 목요일 날 보통 보는데 그럼 목요일 날 보고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모평 시험지 다 봤어? 그럼 애들이 다 봤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굉장히 자신에게만 유리한 해석을 한 거야. 전부 다. 너 성적이 왜 이래? 그러면 애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은 이거죠. 첫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은 이거고요. 평가원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심각한 거잖아요. 평가원이랑 안 맞으면. 수능 어떻게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좀 저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문제다. 또 하나는 이게 균형감이 제가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특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뭐 반포나 분당 뭐 이런데 그러니까 학원이 발달한 곳에 제가 최근에 느끼는 굉장히 큰 문제점은 평가원에는 관심이 없고 특정 학원의 입학 시험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굉장히 관심인데 평가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게 학원가가 발달한 지역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원장님 아까 수학이라 그러셨죠? 네, 저는 뭐였을 것 같아요? 선생 아니었을 것 같아요. 태어나기를 사기꾼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국어 선생이었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되게 운이 나쁘게도 그 재종반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19년 했는데요. 10년은 단과를 하고 9년은 재수생 종합반을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 재수생 종합반 처음 들어온 회사가 청솔학원이어가지고 아주 더럽게 꼬였죠,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그 청솔학원에 왔더니 제일 처음에 뭐를 되게 강하게 시켰냐면 원장님이 아마 뒤에 이제 청솔 이름은 MNC죠. MNC를 보여주실 건데 그거 이제 플래너 검사 뭐 이런 걸 하라고 시켜요. 그런 걸 시키더라고. 저는 플래너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를 시켜가지고 되게 짜증 내면서 막 보고 있는데 저희 반에 어떤 애가 국어를 매일 3시간 반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러다가 너는 오늘 이후로 국어를 70분 이상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보냈어요. 제가 국어 선생인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걔는 국어를 3시간 반씩이나 할 애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어는 2고 수학은 5인데 수학을 해야지 국어를 3시간 반씩 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불현듯 생각이 나가지고 차를 갑자기 세우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단과하면서 애들한테 내주는 숙제를 떠올려 보니까 하루에 4시간씩 해야만 해올 수 있는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학원들에 다 죄송하다고 전화하고 단과학원 그만뒀거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그런 균형감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게 단과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단과 선생은 당연히 과목 이기주의가 있어서 내 과목을 많이 점수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3이 보통 진짜 공부 많이 하는 애가 평일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3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인강 듣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3시간 반 정도면 진짜 공부 많이 하는 애예요. 근데 3시간 반을 수학만 하고 있으면 걔 수학 말고 딴 건 점수 나오겠냐고요. 그런 균형이 전혀 없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러니까 아주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음 달부터 학원을 바꿔. 딴 학원으로. 그러고 와서 수능 보고 와서는 한 번도 못 본 성적이라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잘합니까? 아, 이건 눈과 의지 말고도 뭔가 필요한가? 아. 누가 6월 성적만 보세요. 6월 성적만 딱 보면은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둘 다 또 약속이란 듯이 국어를 못해요. 맞나요? 예, 그리고 탐1도 좀 못하네요, 그렇죠? 예, 탐1도 좀 못하는 그런 애야. 근데 9월에 가니까 좀 성적이 다른 양상을 보이죠. 보이세요? 예, 그 밑에는 약점이었던 국어와 탐1이 점수가 어때요?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밑에는요. 옆에 BEI는 여전히 못하잖아요. 국어 못하고 탐1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탐2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얘가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애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일시적이라고요. 일시적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너 국어랑 탐험만 했지? 이러면 아니요, 열심히 했어요, 딴 것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저 B라는 놈은 탐1과 국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다른 것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림 자체가 기본적으로. 얘는 분명히 저한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리고 저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아마 저 만나고 나서 가서 탐2만 몰빵했을 거예요. 엄청 쫄아갖고. 그래서 이렇게 성적을 받아오겠죠. 제 우스갯소리 맨날 그런데 카드빚 돌려막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이 카드 구멍 나니까 저 카드 만들어가지고 메우고, 다음 달에 저 카드 구멍 나니까 또 이 카드로 메우고. 이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균형이 전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얘는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잘하는 건 잘하는 건대로 계속 꾸준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균형을 갖고 있냐 못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 학원에 다녀야 된다면 저런 균형감을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아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 강의 듣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인강으로 들으세요. 내가 손들어도 답도 안 해주는 그 사람. 인강 듣다가 손들고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아 누가 뭐 대치동에 누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런 걸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디어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뭐 그 방송만 미디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매체를 미디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학원이라는 미디어를 선택한다는 건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왜 실적 좋고 그런 데를 가냐고요. 실적 좋죠, 당연히. 뭐 청소도 실적 좋죠. 뭐 실적 좋으면 뭐 우리 애가 잘 가야지.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균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걸 혼자서 하게 되면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은 고3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계속 자기를 억압만 하는 거야.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아. 그러면 근거 없이 그냥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해. 야, 불안하지 않아? 아, 잘 될 거야. 아빠가 올해 운수가 좋대. 우리 몇 자리가 좋대. 뭐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러니까 저게
어느 쪽도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긴장과 이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이요 학교에서 수업 듣다 보면 쉬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 담임 첫 해에 그 어떤 애가 그 플래너에 쓴 말 중에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말이 뭐냐면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비로소 알겠다. 일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라는 거를. 이 굉장히 큰 변화인 거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노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노는 시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쉬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학교에서 놀아요, 보통. 뭐 누가 나 때리러 오고 막 쫓아다니고 막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돼. 그렇죠? 그 딱 종이 치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죠. 교실에 앉아 있으면 긴장이 확 뭐가 되는 거야. 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무도 수업 안 듣고 다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종이 치면 또 쫓아오잖아요. 그럼 또 굉장히 뭐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긴장된 상태가 되는 거죠. 점심시간은 그 긴장 상태가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5교시에 다 자죠.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앉아서 단어 외우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 단어 외우느라고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애들이. 그러고 수업 시간 내내 자. 그러고 오늘 하루가 아주 보람찼대.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중위권은 늘어만 져 있어요. 그냥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에 따라 점수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절제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아니라 절제를 한다는 거는 중상위권까지는 가게 만들지만 그 이상을 가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된다는 의미는 저 두 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맨날 드는 예가 뭐냐면 고무줄인데 고무줄의 매력이 뭐예요? 고무줄.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잖아요. 근사하게 말하면 탄성이 있다는 거예요. 탄성.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탄성이 있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 계속 팽팽하게 늘여놓고 있으면 이게 고무줄이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그냥 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자기가 긴장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모른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모여서 저 절제와 이완이 왔다 갔다 해서 문제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부모님들 수학을 몇 분 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앞에 걸 잘 안 들으신 거지. 제가 분명히 27문제를 몇 분에 풀고 3문제를 몇 분에 푸는지 설명했는데 수학을 100분을 봐요. 100분을. 그럼 애가 100분 동안 계속 긴장할 수 있어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상위권이 된다는 거는 어느 순간에는 딱 이완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시험 보고 와서 자기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도 모르게 이완돼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 풀 때는. 그걸 지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시점에서 잠깐 풀어놓고 다시 집중. 풀어놓고 집중.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별거 아닌가 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평소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3학년 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건 제가 해결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결국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최상위권에 중상위권이 되고 상위권에 중위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중위권이 돼 있는 거지. 난 분명히 상위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졸업생이 되는 순간 제가 분명히 저 선택 가능한 데 다 뭐해진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그거를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3 때도 원래 그랬어야 돼. 고3 때 내신 올리면 얼마나 올린다고. 자, 내신 1.7인 애가 고3 때 수능 전까지, 수시 전까지 올리면 얼마나 올려요? 다 1점 초반이었어요? 1.7 정도 되는 애가 올렸어요. 그럼 얼마까지 올려요? 뭐 예를 들어 1.5까지 올렸다. 그럼 1.5가 쓰는 수시 원서랑 1.7이 쓰는 수시 원서가 달라요? 제가 장담할게요. 한 장도 안 다르고 똑같을 거예요. 고3도 할 수 있는 거 수능밖에 없어요.
근데 괜히 허상에 빠지셨던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졸업생은 좀 알아듣는다고. 근데 재학생들은 다 앉아서 생각한다고. 우리 집은 다를 거야. 그래서 재학생의 그 눈이 싫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능이 불안하니까 자꾸만 정시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 정시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수시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집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요. 그럼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꾸만 수시 준비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할 시간이 없는 거냐면 수능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다시 뭐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도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원장님이 일산 원장을 오래 하셨거든요. 네. 일산이 이제 저희가 매년 만점자가 나오는 좀 이상한 학원이었어요. 네. 그 자리만 왜 이렇게 만점자가 나오지? 그래서 뭐 터가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뭐 터가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원장님 맨날 내가 좋은 거지 맨날 그러시고, 뭐 그랬던 원장님이신데, 일산이 이제 강남하고 좀 다르게 재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단과도 되게 잘 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예. 그 여기는 이제 뭐 그런 건 잘 안 하지만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이따가 2부 하실 때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 그건 아세요? 강청이 1년 동안 이렇게 잠깐 사라졌다 나타나는 건 아세요? 아, 관심 없으시군요. 이게 좋은 쪽이어야 되는데 계속 강청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저쪽 빨간 벽돌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여기에 원장님을 누구 앉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겠죠, 회사에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놓은 게 그냥 막 그래서 앉혀놓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초점이 돼야 되냐면 수능을 준비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시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집착이란 말이 있지만 저기는 없잖아요. 정시에 집착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정시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어떤 모집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시를 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수시 원서가 허황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전략적 수시 지원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수시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능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게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졸업생이 된다는 거는 여기서 절로 옮겨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뭔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요. 이렇게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두 명의 아이가 저쪽에 안 보이시겠구나. 이렇게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두 명의 아이가 이게 대학 서열이에요. 네, 대학 서열인데 얘랑 내신이 같아요. 다시요. 얘랑 내신이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내신이 같으면 둘이 가는 대학도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슷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는 수능을 요만큼 해요. 되셨어요? 얘는 수능을 요만큼 해요. 자, 그러면 얘한테 이 내신은 B예요, B? B한테 이 내신은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까? 쓸모가 있죠. 아니, 수능보다 더 잘 갈 수 있잖아요. 뭔지 되세요? 네. 그럼 A한테 이 내신은요?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 내신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데 얘한테 이 내신은 굉장히 값어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으세요? 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얘 내신 얼마예요?
제가 내신 얼마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내신이 쓸모있다 없다를 답하셨잖아. 그게 틀리지도 않았잖아 지금. 근데 보통 질문 가실 때 저희가 내신이 얼만데요? 뭐 이걸로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내신이 얼마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지금. 근데도 기가 막히게 답을 하셨잖아.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신이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신이 가치 있냐 가치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능에 있지 내신에 있지 않다고요. 근데 그 수능만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졸업생들 만나서 어쩌다가 이렇게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졸업생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가 작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수능 이외의 경쟁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너네가 지금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능 이외의 모든 경쟁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건 B였던 애가 A가 되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재수를 한다는 거의 초점은 B인 애가 A가 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수시 원서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장 쓰고 여기서 한 장 쓰고 여기서 한 장 쓰고 이 위에서 4장 쓰는 거예요. 원래 수시 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서 한 장 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장 쓰고 위에서 4장 쓰는 거 아니에요. 뭔지 보이세요? 얘가 제일 낮은 학교를 가도 쟤보다 잘 갈 거예요. 얘가 제일 낮은 학교를 가도 얘보다 잘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재수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보면 고3 때도 이렇게 살았어야 된다. 근데 그러질 못했으니까 그걸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못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